여러분, 사회의 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나눠져야 가장 좋을까요? 부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길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낙수냐 펌프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경제 이론들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낙수 효과가 내세웠던 달콤한 약속이 뭔지 알아보고 그게 지난 30년간 현실에서 어땠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비용이 숨어 있었는지 본 다음 대안으로 제시되는 펌프 경제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낙수 효과의 약속입니다. 이 이론이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자체부터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 보죠. 네, 낙수 효과. 다른 말로는 적화 효과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이런 그림이에요. 맨 위에 있는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규제를 확 풀어주면 그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늘리고 그럼 일자리가 막 생겨나고 그렇게 부가 차고 넘쳐서 그 혜택이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흘러내린다는 거죠. 어때요? 듣기에는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 논리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부유층에게 자본, 즉 돈을 몰아준다. 왜냐? 그들이 그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럼 그 투자 덕분에 경제 전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불어난 강물은 모든 배를 띄운다는 유명한 말처럼 결국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 이론만 보면 정말 완벽한 선순환 구조 같아요.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이죠. 그 달콤한 약속, 과연 현실에서도 지켜졌을까요? 자, 이제 지난 30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이 이론의 가장 큰 약속 뭐였죠? 바로 더 빠른 성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지난 30년 동안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했을까요? 자, 여기 두 시대를 비교해 볼게요. 왼쪽은 분배를 좀 더 중시했던 1960년대에서 70년대고요. 오른쪽은 부유층에게 혜택을 몰아준 바로 지난 30년입니다. 놀랍게도 왼쪽 시기의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3%에 가까웠어요. 자, 그렇다면 부자들한테 힘을 팍팍 실어준 오른쪽 시대는 과연 어땠을까요? 와,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성장률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반토막이 났어요. 연평균 고작 1.5%. 더 빠른 성장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 더 느린 성장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낙수 효과의 약속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경제라는 파이에서 부자들에게 더 큰 조각을 떼어줬더니 파이 전체가 커지는 속도는 오히려 느려졌고 그나마 커진 부분도 그들끼리 다 가져가서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는 거죠. 결국 더 빠른 성장과 부의 공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린 셈입니다. 근데 문제가 단순히 경제 성장이 느려진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숨겨진 사회적 비용이 있었거든요.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쇄적으로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1단계, 영국이 금융산업을 키우겠다며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그러자 2단계,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 주주들의 배당금에만 목을 매기 시작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단계, 고용이 불안해지고 해고가 쉬워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를 만들려고 시작한 정책이 결국 4단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비용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로운 비유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격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버는 그 방식 자체가 사회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자기 파괴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낙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경제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직관적이죠? 더 이상 하늘에서 물 몇 방울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손으로 직접 펌프질을 해서 필요한 곳에 물을 대주자는 겁니다. 훨씬 적극적이고 또 직접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이 펌프 역할을 현실에서 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복지 국가 시스템인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를 재분배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는 체제. 이게 바로 펌프의 실체인 거죠. 펌프가 작동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먼저 많이 버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습니다. 이게 바로 누진세죠. 그렇게 모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정부라는 파이프를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직접 나눠주는 겁니다. 자원의 직접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 실제 국가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아주 극명한 비교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미국과 스웨덴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재분배 시스템, 즉 펌프가 작동하기 전에는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불평등 수준이 거의 똑같았어요. 둘 다 출발선은 비슷하게 불평등한 사회였다는 거죠. 하지만 펌프가 작동한 후의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 중 하나가 되었지만 미국은 출발점 그대로 여전히 심각한 불평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정말 명확합니다. 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그냥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분배 시스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차이를 만든 건 출발점이 아니라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낙수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라는 두 가지 경제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어떤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